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뒤 여권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처리하거나 추진하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오전부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권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정복을 입은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섭니다. 외압 들어온다 느끼신 적 없나요? 외압? 김 사령관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윗선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VIP가 경로했다는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돼 법조계 안팎에선 김 사령관 조사가 윗선 수사 향배를 가를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앞서 군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경찰에 넘길 수사 대상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 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이 정치권 상황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수사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수사력 논란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조사가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네, 오전 10시 진술조사가 시작됐으니까 벌써 9시간을 넘겼습니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공수처 청사 사무실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요. 담당 수사팀도 전원 출근해서 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조사에 앞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분량이 많은 만큼 오늘 밤 늦게나 1차 조사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 사령관은 점심시간에도 공수처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식사를 안에서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기존 수사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따르겠다고도 했습니다. 특검법을 의식해 핵심 피의자 소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는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특검 구성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특검이 구성된다면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처럼 공수처 수사와 어제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신속 수사 지시가 내려진 터라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두 사정기관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의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여전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십시오. 특검과 비교했을 때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나 속도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란 겁니다. 빠르다고 보세요? 안 보시죠? 민주당에선 해병대원 특검이 통과된 직후 검찰과 공수처가 잇따라 움직인 게 공교롭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정권의 특검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수사기관이 뛰는 꼴이라며 위기 국면이 지나가면 다시 미적거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입니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입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민주당조차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진상규명을 위한 시일만 더욱 늦춰질 뿐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특검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가운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정치권 공방 속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에 대한 특검법도 추진하는 미묘한 상황에서 검찰도 바빠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지시를 한 전담수사팀은 연휴를 반납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사건 전담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꾸려졌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주요 사건을 다루는 부서이지만 검찰은 검사 3명을 추가 배치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 예민한 시기가 지났다며 주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추가로 배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대표도 오는 9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당사자인 재미교포 목사 최재형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같은 날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수 논란에 양 당사자 수사가 동시에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셈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수 논란이 불거진 명품의 진위 여부를 비롯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오늘 놀이공원과 도심 곳곳에는 부모와 친구 손잡고 온 어린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주인공이 된 아이들 얼굴은 어느 때보다 밝았는데요. 아쉽지만 내일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무대 앞에서 커다란 비눗방울을 연신 만들어내자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아슬아슬한 서커스 공연에 흠뻑 빠져 놀라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서커스 단원이 돼서 접시 돌리기와 키다리 아저씨 체험도 해봅니다. 서커스 체험도 해봤고 약간 물방울 놀이도 해보고 그리고 서커스랑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해서 재밌었어요. 회전그네를 타는 아이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어른도 신이 났습니다. 서울시청광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법사와 백설공주 옷을 입고 동화 속 주인공도 돼봅니다. 태어난 지 100일 남짓 된 아기곰이 등장하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분유를 받아먹고 돌잡이까지 하는 아기곰을 본 어린이는 엄마가 된 듯합니다. 아기들 키우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사흘간의 어린이날 연휴 첫날. 화창한 날씨 속의 놀이공원과 곳곳에 마련된 축제장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연휴 마지막 날인 6일까지 곳곳에 흐린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매장에서 흉기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선정원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출동한 건물 주변에 경찰이 출입 통제선을 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흰색 상의에 면바지 차림의 남성이 경찰관 2명에 붙들려 나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강남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면입니다. 남성은 강남대로 옆에 있는 이곳 생활용품점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30분가량 남성과 대치 상황을 벌인 끝에 인질로 잡힌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인질 잡혀서 있던 여자가 먼저 나오고 의무대에 거기 다 준비하고 있는데 별도 싣고 가고 거기서 타고. 경찰은 검거된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시장 골목으로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잠시 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을 제압해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어제 낮 3시 반쯤 서울 은평구 한 마트 내부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많이 뿌렸어. 바닥에다. 지금은 옷에다도 뿌리고. 경찰은 가해 남성이 최근 마트 주인과 다퉜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어제 서울 마곡의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되고 현장 근로자 2명이 다쳤습니다.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최근 부실 시공 문제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없었는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근과 거푸집, 콘크리트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는 주차된 차량을 뒤덮었습니다. 은행도 한대 왔고요. 엠블런스도 왔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2시쯤.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가 아래층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2명 부상 발생했는데 한 명은 이미 퇴원하셨고 한 명은 그냥 뒤꿈치 골절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건설사 측은 자재를 옮기는 통로를 메우던 중에 콘크리트가 흘러내린 거라는 입장이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8월 완공을 앞두고 무리한 공사를 하다 사고가 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말에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급하게 공사를 하는 느낌이었고 좀 불안했어요. 해당 현장은 데크 플레이트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보통 지지대를 하지 않아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고가 잦은 공법입니다. 지난 2023년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안성 상가 건물 붕괴 사고도 데크 플레이트 공법이었습니다. 잘 못 버티기 때문에 밑에 가설지주 동발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대기도 하는데 하중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해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바로 아래에 차량이 주차된 것도 문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경찰이 업무상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건설사는 부상자 치료와 함께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변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혼자 여행을 간 한국인 3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2주 넘게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외교부도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프랑스 파리에 혼자 여행을 간 30대 남성 김기훈 씨의 SNS 계정입니다. 김 씨는 이곳에 여행기를 꾸준히 올려왔는데 지난달 19일 에펠탑 사진을 올린 뒤로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가족들은 김 씨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지만 연락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인도의 암리차르입니다.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황금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김 씨 동생은 김 씨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대사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연락이 끊기기 하루 전 카페에서 지인을 만나 파리 북녘 인근에 숙소를 잡는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 김 씨는 1993년생으로 키 178cm의 보통 체격이며 팔에 문신이 있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김 씨 행방과 관련된 제보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연락 두절 소식을 접수한 직후부터 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수장이었던 김호수 전 총장의 법무법인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남구준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형 입시학원의 사회이사로 취업한 바 있는데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기준이 어떻길래 결론이 이렇게 갈리는 것인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우선 공직자윤리위가 김 전 총장의 재취업을 막은 이유가 뭡니까? 네, 그건 바로 업무 관련성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엔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재취업 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살피게 돼 있는데요. 김 전 총장은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며 예외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앞서 언급했지만 남구준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퇴직 1년 만에 수사 대상이었죠. 대형 입시학원 사회이사로 재취업을 했고 그때는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의 자진 사퇴로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공직자윤리위가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며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당연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는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 심사 규정을 보면 왜 그런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네.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관련성을 따져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만 예외 규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5년간 공직자로서 맡았던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회사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 제한 대상이지만
전문성 등을 이유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취업을 승인해주는 예외 사유가 9가지나 있습니다. 이 예외 사유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그런데 이 예외 사유에 보통 많이들 해당이 됩니까? 네, 지난달 취업 심사를 요청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60명인데 업무 연관성이 없어 취업 가능 판단을 받은 사람은 43명, 예외를 인정받아 취업이 승인된 사람은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총장을 비롯해 3명은 법령이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고 1명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해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위공직자 재취업이 관대하다는 지적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경찰관 164명 가운데 총경급 이하는 150명 중 33명이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경무관 이상은 14명 가운데 단 1명만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결정 사유는 비공개라며 따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심사 예외 조항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갈수록 확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의 본래 취지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네, 어떤 분야든 예외는 많아질수록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적어도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는 예외는 없어야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겐 보상도 보상이지만 국립묘지 안장이 큰 명예로 꼽힙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그 대상인 900여 명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그 다음 단계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대부분 국립묘지가 이미 사실상 포화 상태라 새로운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민주화운동 관련 국립묘지는 5.18을 비롯해 4.19와 3.15까지 전국에 3곳이 있습니다. 3곳 묘지는 현재 남아있는 자리가 약 1,600곳인데 안장 대상자는 3,800명을 넘겨 앞으로 2,200곳이 부족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 법안에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는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90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법과 맞물려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을 위한 자리는 없는 상태로 민주화 보상법에 규정된 사건만 145개에 달해 기존 민주묘지처럼 민주화운동별로 별도 공간을 조성하기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곳 서울 현충원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묘지는 이미 꽉 찬 상태로 정부는 앞으로 안장될 대상자 수를 감안하면 약 26만 기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아마 다 만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만장이 되어서 인정이 불가하고. 보훈부 관계자는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안장과 새로운 공간 설치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미 연금개혁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연금 개편안을 두고 여야는 계속 평행선입니다. 4050 세대에게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방안인데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여당에선 기존 연금과 구별하는 신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생인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연금특위에 신구 세대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 신설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짐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지난 2월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미래세대 보험료를 기존 세대 연금을 부분 지급하는 방식에서 이전에 쌓인 재정 적자는 국고로 충당하고 미래세대는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게 하는 신연금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도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면서 신연금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공론조사 결과대로 하는 게 노후소득 보장이란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길이고 청년 세대에서도 소득 보장한 선택이 높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회 연금투기 시민대표단 결론은 더 내고 더 받기로 56%가 찬성했습니다. 특히 40, 50대 남성 80%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꾸 시비를 겁니다. 샘플링이 잘못됐다. 자료가 누락됐다. 또 편파적이었다. 여당 주장대로 신연금을 도입하면 국고로 메워야 할 206조 원 재원 마련이 과제고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미래 세대가 2078년 소득의 43.2%를 연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17년 만에 물꼬를 튼 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한 달도 안 남긴 21대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의정 갈등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10일 전국적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51개 대학병원들이 동참한다고 해 걱정인데 여기에 의사 증원수가 확정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를 상대로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 공개도 촉구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지만 서울대 의대 강당에 교수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의대 모집 인원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사법부가 요구한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개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과 관련해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의학회 등과 연계해 국내외 전문가 50명을 모아 의사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등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과학적인 정원 계산부터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또 지난달 30일과 어제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전국적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19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온라인 회의를 열고 다음 주 금요일 전국 51개 대학병원에서 휴진을 진행하고 정부가 증원 절차를 밟아 정원을 확정할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집단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 만에 주파하는 GTX A 노선이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통을 앞두고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지만 실제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이용자 수가 정부가 예측했던 숫자에 한참 못 미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창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첫날 GTX-A 동탄역. 아이들과 나들이 가려는 가족과 서울로 놀러가는 시민들로 승강장이 붐빕니다.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강남역 가서 놀고 먹고 보고 빠르다고 들어서 편리하고 그래서 이걸 타러 왔어요, 오늘은.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엔 어떨까? 출근 시간인데도 쉽게 빈자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합니다. 낮에는 좌석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배차도 길고 SRT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편리한 점은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개통 한 달 동안 평일 하루 평균 이용객은 7,000에서 8,000명에 불과하고 주말은 10,000명으로 오히려 많습니다. 평일은 정부 예상치의 36%, 주말은 60%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GTX역까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동탄은 트램이 예정돼 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다른 역도 주거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가는 데까지도 시간이 되고 지하 6층까지도 내려가야 되고. 용인 구성역이 6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개통되면 승객이 늘겠지만 강남 통근자들이 주로 이용할 삼성역은 빨라야 2028년에나 완공됩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강남 가는 친구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 타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에 가니까. 삼성역 완공 때까지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GTX 운영사에 물어준다는 협약 때문에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 GTX가 재기능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외식업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대학 상권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소비력이 줄고 소비 패턴도 바뀐 탓인데요. 특히 지방 대학가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대학생 심하영 씨는 요즘 친구들과 주로 구내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십니다. 밖에 나가서 먹으면은 적어도 한 끼에 7,000원 이상 들어가고 학식으로 먹으면은 밥은 5,300원에 커피는 3,000원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이 씀씀이를 줄이면서 대학 주변 상권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울 이대 앞 거리. 여기저기 빈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앞이니까 상권이 좀 발달한 걸 기대하기는 했는데 앞이 이렇게 좀 휑한 느낌이 있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걸 느낍니다. 건물세는 그대로 가고 이게 상권이 죽어 있으니 손님들이 안 오는데 물건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지방 대학가는 더 심각합니다. 전남대의 경우 상가 2곳 가운데 한 곳이, 부산대와 울산대는 서너 곳 가운데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한때 대학생들이 자주 찾던 이곳 골목 주변 상가 곳곳은 수개월째 방치돼 있습니다. 오래 비어 있는 점포 안에는 쓰레기도 한가득입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임대료나 물가나 인건비나 너무 올라가지고 거기 맞출 수가 없어.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 임대료, 월세를 계속 깎아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대학생들의 온라인 구매 성향도 대학 상권 몰락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은행에 직접 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0세대가 안 되는 꼬마 아파트 집주인들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뿐 아니라 전세보증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 이유와 해결책을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총 47세대의 꼬마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소유주들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을 받아도 인건비 등이 포함돼 비대면보다 금리가 0.3%포인트가량 더 비쌉니다. 조회나 이런 것들이 세대수가 안 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뭐 어렵고 이런 환경 자체가 좀 이상해요. 50세대 미만의 꼬마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2만 가구에 달합니다. 꼬마 아파트가 받는 불이익은 또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도 매매가의 90%가 아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의 126%를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 역전세난이 더 심합니다. 전세 가격을 정부가 이제 통제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시장에서는 불균형이 일어나서 전세 시장이 망가져 버린 거죠. 모두 대출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 기준이 되는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5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거래가 많지 않아 중개사를 통한 시세 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KB국민은행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꼬마 아파트 시세를 내기로 했고 빌라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꼬마 아파트 소유자도 비대면 대환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 자리를 나란히 유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시대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AI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격돌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먼저 앞서 나갔지만 삼성전자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밀려 만년 2위에 머물렀던 SK하이닉스. 하지만 2년 전 엔비디아에 AI용 메모리 반도체 HBM을 독점 공급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급기야 올해 1분기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을 3분기에 양산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HBM 생산 측면에서는 저희 제품은 올해도 이미 솔드아웃이지만 내년에도 대부분 솔드아웃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격도 거셉니다. 차세대 HBM을 SK하이닉스보다 최대 석 달 먼저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엔비디아에 납품되면서 SK하이닉스의 독점이 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 improves in the second half. We expect the spread of AI servers to accelerate, and thanks to this, associated cloud services. 두 반도체 기업 총수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를 만났고 이재용 회장은 독일 반도체 기업을 찾아 협업을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3위 마이크론까지 HBM 경쟁에 뛰어들며 차세대 칩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휴전안을 논의 중인 하마스가 닷새 만에 협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안에 하마스가 역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협상에 큰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일주일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라파 지상군 투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상전 공포가 날로 커지는 라파의 한 병원은 밤새 폭격을 당했고 삶의 터전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지만 휴전 협상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제안한 6주 휴전, 인질 33명 석방에 대해 인질 20명 석방을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 지휘부는 휴전안이 모호해 이스라엘이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영구 휴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And the reality in this moment is the only thing standing between the people of Gaza and a ceasefire is Hamas. 하마스 대표단은 닷새 만에 이집트 카이로 협상장에 복귀해 미국 CIA 관계자 등과 다시 머리를 맞댑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서방 국가 곳곳에서 가자 지구 전쟁을 멈추라는 반전 시위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1968년 베트남 반전 시위를 닮은 모습에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기자가 56년 만에 다시 불붙은 미국 반전 시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컬럼비아 대학교 해밀턴 홀을 점거했습니다. 경찰이 사다리 차와 전기톱을 동원해 진입합니다. 여기서만 200명이 넘게 체포됐지만 시위는 오히려 거세졌습니다. 해밀턴 홀은 미 대학 반전 시위의 상징입니다. 정확히 56년 전 같은 날 베트남전 반대 시위대도 이곳을 점거했습니다. 당시도 경찰의 강경 진압에 700여 명이 체포됐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This captured the imagination of people all over the country who started imitating it. It triggered occupations all over the place. 콜롬비아대에서 촉발한 1968년 베트남전 반전 시위는 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해 11월 베트남전 철수 공약을 내건 공화당 닉슨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시위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콜롬비아대에서 시작된 캠퍼스 반전 시위는 미 전역으로 들불처럼 퍼졌고 50여 개 학교에서 2,300명 넘게 체포될 정도로 격렬합니다. UCLA 등 일부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충돌하며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섬광탄, 고무탄 등을 사용해 과잉 진압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There's the right to protest, but not the right to cause chaos. 참혹한 가자지구 상황에 여론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국과 프랑스 대학생들도 동참하면서 반전 시위는 서방 국가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민주당 내부에선 전통적 지지층인 젊은 층과 아랍계 등이 돌아서며 가자 전쟁이 바이든의 베트남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조국 수사도 특검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특검 정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조국 수사 특검은 또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 특검법들 말고도 이른바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검할 겁니다. 특검 준비해서 22대 개원하자마자 바로 발의를 할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술판 관련해서도 특검에 좀 추진이 되는 건지.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가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이나 검찰의 뒷거래 의혹과 같은 사건 조작 의혹 전반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검법 이런 이름으로 22대 국회에서 1호 특검법 발의를 한다. 이런 계획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국 대표 수사도 그 특검에 넣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특별대책단의 핵심 관계자는요, 이른바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수사 일체에 대해서 들여다보자는 것이라면서 조국 수사가 그 대표 케이스라는 데에 내부 공감대가 있어서 특검법안에 포함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으로 옮겨서 재선에 성공한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도 다루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경우는 수사는 이미 끝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입시 비리 또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앞두고 있죠. 조 대표는 그동안 검찰 독재 정권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해봤습니다.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라는 것이 기존 수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보통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1, 2심 판결까지 난 사건을 특검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이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검찰의 직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사건을 비틀어서 기소한 사건의 경우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무엇을 조작했다는 건지는 기소 사안별로 더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특히 조국 대표 수사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별도 특검 법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입니다. 수사가 과하다고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수사 자체와 또 기소까지 잘못됐다고 입증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검찰을 무력화해서 수사 자체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야당에서는 판검사들의 재판과 수사 과정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도 만들겠다는 분위기라서 사법체계와 또 삼권 분립까지 흔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조국 수사도 특검의 느낌표는 차라리 특검청을로 하겠습니다.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설특검 제도도 있습니다만 온갖 특검 법안들이 거론되는 이 형국을 본다면 차라리 국회 산하의 공수처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을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출마, 황우여에 달렸나입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비대위원장이 함께 등장을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제 당직자들하고 저녁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총선 직후 먼저 당직자들에게 자신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못 드린 게 많이 아쉽다 이런 작별 인사를 남겼던 바가 있죠. 제대로 못했던 인사를 딱 3주 만인 어제 만찬 회동 형식을 빌어서 한 셈입니다. 이 자리에는 자신이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영동 의원과 당 사무처 당직자 등 모두 2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에 저보다 더 고생한 경호팀 또 당 실무팀 등을 뵌 것이라면서 제일 고생 많으셨던 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참석한 한 당직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선거 직후보다는 건강이 좋아 보였지만 아직 완전하게 회복이 된 건 아닌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제 자주 보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을 잡은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자주 보자. 꽤 의미심장한 말로 들리기도 하고요. 지금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다시 정치에 복귀하느냐 이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본인의 후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당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 체제는 과도기 체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큰 변수가 안 될 걸로 봤는데 또 그게 또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비대위 활동 기간부터가 변수가 됩니다. 전당대회를 오는 6월부터 7월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비대위원도 못 꾸린 데다가 새 원내대표도 선출되기 전이어서 물리적으로 미뤄질 가능성 높은 상황인데요. 또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비대위 임기 자체가 최대 6개월이거든요. 지난 총선에서 출마 의사까지 보였던 황 위원장이 비대위 기간을 좀 더 충분하게 두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주도로 만들었던 당원 투표 100% 룰도 대거 손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 참패 책임론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시간도 벌 수 있고 또 룰도 중요한 변수고. 근데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면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잖은 스타일 아닙니까? 예, 특히 과거엔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 대체적으로 점잖은 이미지로 통하는데 과거에 또 원내대표 시절 반값 등록금이나 감세정책 철회와 같은 정부 기조와는 다른 정책을 내걸어서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조성한 바도 있기도 했습니다. 황 위원장 오늘 TV조선과 통화를 했는데요. 혁신 없이 전당대회 준비만 딱 하고 끝내는 그런 비대위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리형 비대위에만 머물지 않고 현안 또 당 쇄신안을 제대로 챙기는 사실상의 혁신위원회 역할까지 병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한동훈 출마 황우여에 달렸나의 느낌표는 다시 소신껏으로 하겠습니다. 이 황 위원장은 원내대표 시절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을 역임할 때도 친박계로부터 경질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지금이야말로 그 소신을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프로야구 LG와 두산은 어린이날이면 한지붕에서 잠실 시리즈로 만납니다. 어린이 야구 팬들에게는 손꼽아 기다리는 경기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두산 어린이 팬들이 먼저 웃었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LG와 두산은 해마다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잠실구장에서 3번씩 만납니다. 1996년부터 이어져온 라이벌전. 최근 3년간의 성적은 LG가 4승 2패로 앞서 있지만 잠실 어린이날 시리즈의 역대 성적은 어제 올해 3연전 첫 경기를 잡아낸 두산이 43승 1무 30패, 승률 5할 8푼 1리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3연전 중 2차전이 열린 오늘 잠실구장 역시 만원 관중이었습니다. 두산이 1회 초 강승호의 시원한 자중월 투런 홈런으로 전통을 이어가려 합니다. 4회 초 이유찬의 2루타로 한 점을 더 보탠 두산. 5회 말 수비에서 잠시 위기를 맞습니다. 절묘한 위치에 떨어진 오지환의 행운의 3루타, 신민재의 적시타에 이어 김현수의 희생플라이까지
LG가 2점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LG의 추격은 여기가 끝이었습니다. 7회 말, 8회 말 연거푸 1, 2루 기회를 잡았지만 결정적인 안타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두산 마무리 홍거리는 한 점 앞선 9회 말 LG의 세 타자를 공 6개로 깔끔하게 막아내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두산의 3대2 승리. 두산이 2024년 어린이날 잠실 3연전 중 2경기를 잡아내며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김단비, 강희슬 등 한국 여자농구 스타들이 일본 리그 올스타전에 초대받았습니다. 석점슛 경연부터 레전드 경기까지 참가해 코트를 달궜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손으로 공 2개를 드리블하고 시원한 3점 슛으로 림을 가릅니다. 현란하게 장애물을 피해 다닌 뒤 마지막 슛도 부드럽게 넣습니다. 김단비는 스킬 챌린지를 27.13초로 전체 1등으로 마쳤습니다. 1등을 하는 순간 딱 든 생각이 딱 하나예요. 와, 이거 다음에 또 해야 되나? 넣고 또 넣고 5개 연속 성공시키더니 2점짜리 머니볼도 림 안에 집어넣습니다. 국내 최고 슈터 강희슬은 16점을 얻어 3점 슛 경연에 나선 6명 중 2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 5개가 다 들어가가지고 살짝 도파민 터졌거든요. 좀 약간 살짝 흥분한 상태로 쏴가지고 아침 뒤돌아보니까 아쉽긴 한데. 일본 올스타전을 찾은 한국 농구 스타들. 관중도 뜨겁게 맞아줬고 한국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는 김단비에겐 헌정 영상까지 틀어줬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일본 농구 레전드 24명의 청백전에도 조커로 참가했습니다. 김단비가 왼손 돌파에 이은 감각적인 골밑슛으로 포문을 열었고 강희슬이 3점 슛으로 따라붙습니다. 이소희의 외곽포도 시원하게 터졌습니다. 집요한 신경전으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짧은 출전 시간에도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저한테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일본 농구 최대 축제도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일본 아이치현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연휴 첫날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은 누그러들겠는데요.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이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 3남매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살 거라 상상도 못했던 지푸라기로 만든 이 움막이 아이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한밤중에 비라도 오면 새어들어오는 빗줄기에 3남매는 눕지도 앉지도 못한 채 서서 꼬박 밤을 새운다고 했습니다. tuba turavuga ati imana yoduha tukaronka inzu ikomeye tukareka kurara tubona. 이 절대적 빈곤이 덮치기까지 아이들은 제 힘으로 선택한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어른으로서 미안한 감정뿐이었습니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도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빈곤한 아동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국내 아동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100점 만점에 겨우 45점에 불과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말합니다. 네가 웃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냐고 말입니다.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이 웃는 세상을 위해 무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오늘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